안녕하세요. 신규진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벌써 한 주가 갔어요. 네네. 예, 그러면서 우리 지금 서울 정치판도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탄핵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의총이 다 끝났는데 지금 대변인이 발표한 걸 보면 뭐 지금 현재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류가 아니고 포기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재명 구하기로 보여지니까 또 모든 지금 민주당의 정치적인 에너지가 이재명 이 파기환송에 모여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확실히 이 파기환송 자체가 여권에는 확실히 호재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음, 왜냐면 아젠다를 계속 좀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 효과는 없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사실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뭐 아젠다 경쟁 이런 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쪽에서는 예, 무조건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 이재명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만 보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예, 중도층한테는 확실히 좀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또 그 예, 사람들이 너무 수세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여권에는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본래 왜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고 이유가 뭐고 진짜 탄핵은 이게 정치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 용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명백한 우연우이법도 명백하게 있어야 되지만은 그냥 명백한 거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네. 현저히 중대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정치적인 부담이 많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뭐 제일 처음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정도가 아니고 대법관 10명을 전부 다 탄핵하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그 수위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히틀러와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거의 뭐 집권이 이제 유력한 세력이 입법권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부한테 막 개싸움 운운하고 뭐 한 음, 달만 있다 보자 이런 거는 거의 이제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일당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 지금 대선 국면이 예전에 좀 이재명이란다. 이회창 그 대표 있었을 때, 총재 있었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이회창 총재가 확실히 앞서가고 있었고 예, 그 좌파 진영은 노무현하고 정몽준으로 이렇게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예, 세력이 상당히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중도적이었던 그 정몽준 세력하고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이회창을 나중에 또 이기게 됐었고 그다음에 음, 이회창 세력이 그때도 상당히 좀 사람들한테는 오만하고 너무 엘리트주의적이라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너무 그렇죠. 지지율에서 이제 적수 없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뭐 볼 것도 없이 이회창이 되겠네 이런 게 팽배했었거든요. 그런 정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이회창 그 캠프 쪽에서 하는 거는 좀 오만하다, 교만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고 뭐 그런 음,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터지니까 악재가 됐는데, 저는 이런 게 이재명이 너무 지금 여의도 대통령처럼 이미 된 마냥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좀 역풍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예, 음, 그리고 거의 무슨 명분이나 그런 법리적인 논리가 너무 허접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뭐 탄핵을 그냥 자기들 마음에 안 드니까 탄핵한다는 것뿐이지. 뭐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막 뭐 하는데 너무 근거가 빈약하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헌법재판소는 그러면 정치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예. 탄핵을 막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무리한 그런 탄핵 시도라든가 일당 독재 세력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게 뭐 그 사법부 내에서의 역풍도 불겠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도 굉장한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맞아요. 아니, 뭐, 본래도 이제 헌재는 뭐 정치 성향이 있는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이 사법부 대법원의 경우에는 특히 철저하게 법리 중심으로 이 판결하는 게 특징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판결의 의미는 파기환송이냐 아니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그걸 조금 이제 그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강조 안 해. 파기환송인데 그냥 파기환송이 아니라 12명 중에서 10명이 전부 파기를 의견을 냈잖아요. 다수 의견. 딱 반대 의견 낸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이웅구하고 음, 오경미. 그런데 오경미는 좌파 중에서도 좌파라는 겁니다. 오경미는 좌파 중에 그러니까
문영배 가치가 좌파 중에서 맨 왼쪽에 있다 했는데 문영배보다 더 센 좌파, 정계선이보다도 더 센 좌파라는 거예요. 네네. 헌재에서는 정계선이가 제일 센 좌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네네. 오경민은 그보다 더 세대. 그리고 이용구라는 인간은 이 이용구는 국법법 위반한 판사잖아요. 국법법 위반. 네. 그러면 국법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종북주의자들. 이런 아주 극좌 두 명만 반대하고 정상적으로 중도라고 볼 수 있는 중도 보수 판사 10명이 다 반대를 했어요. 똑같은 논리로. 이 정도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 재판을 했다. 대법원이 정치 재판하고 있다.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법리 재판을 한 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정치 재판으로 프레임으로 씌워서 지금 때리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이 얘기는 브레이크 걸린 것 자체가 우리가 나가도 너무 나갔구나.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11번을 속았잖아요. 11번 탄핵이 전부 기각됐잖아. 그죠? 네네. 지금까지 11번 기각이 됐고 그리고 31번째 심우정까지 탄핵을 지금 심우정이 아직 가결은 안 됐지만은 일단 31번을 탄핵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조금 반성하는 기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반성은 진정한 반성이 아니라 표 관리에서 불리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그냥 지금 똥줄이 타가지고 예, 그렇지, 예, 맞아요. 땅줄 예. 그런 발악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급한 사람들한테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어, 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중도층들도 서서히 느끼지 않을까. 이제 주요 아젠다가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뭐 MBC도 아주 그냥 대놓고 말도 안 되게 그냥 편파적인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뭐, MBC 예, 심하죠, MBC도. 이재명 사당화가 된 것은 물론이고, 거의 이재명을 위한 개인 방송처럼 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어, 아마 저는 어느 정도의 역풍이 불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지금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제3의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된 후보가 나서게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게 지금 리서치 뷰에서가 나왔죠? 네네네. 리서치 뷰에서 맞아.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재명이 너무 이제 좀, 원래 이재명만 막읍시다 이런 게 사실 이재명을 더 키워주는 건데, 음, 이번에 그게 만약에 그 파기환송이라는 변수 같은 게 아예 없었다면은 그게 먹히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 이재명만 막읍시다 했는데 저번에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꼴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음, 지금 파기환송이라는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무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줄 때는 음. 이 반명 빅텐트의 결집력의 명분도 생기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거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삼지대 그 여론조사 말씀하셨는데요. 리서치 뷰.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네네. 민주당이 49에서 38로 떨어져 갖고 11%나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25에서 30으로 5%나 올라갔거든요. 요 중도층이 지금 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도 대법원 파기환송 직후부터 이렇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요게 대선 때까지 6월 3일까지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또 중도층에서 다시 또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이제 이게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나올 수 있는 변수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음, 사법 리스크하고 그다음에 이 단일화 이 두 가지인데 예, 사실은 근데 그 사법 리스크도 보면은 한 달 안에 그게 다 대법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저 사람들이 무도하게 막 폭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는 컨텐츠 그 자체보다도 그 대체적인 컨텍스트,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메시지보다도 그 메시지 자체보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게 더 이렇게 중요한데, 이 사법 음, 리스크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뭐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한다 그런 실효적인 것보다는 이 파기환송이라는 아젠다에 어떤 식으로 정치권이 반응하고 사법부가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반응을 하고
그거를 또 대중들이 반응하는지 요런 그 반응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게 대중심리를 다루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파기자판이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심하셨고, 어떻게 음, 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이재명을 못 나오게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많이 맞추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일단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관이 지금 그 위협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판사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이래.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헌법재판소 그게 인용된 부분도 상당 부분은 그 관계자들인 그 보수 우파 재판관들도 이해가 걸려 있는 그런 선관위 문제 같은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 부정선거니 뭐 선관위의 그런 카르텔이니. 근데 그 재판관들 자체가 보수 예, 재판관들도 그 아젠다에 묶여서 엮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한 거를 위협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이재명의 그 개딸들이 조희대 대법관 막 그 사진 같은 거 막 무슨 저기 뭐 공산당이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예? 그 무슨 저 김정은이가 그 음, 장성택 무슨 고사포로 예? 예, 쏴 죽이듯이 막 그런 식의 막 그 폭력성과 그런 잔인성을 보이면서 막 그런 퍼포먼스 하는 거를 보세요. 거의 막 예, 그 북한식 일당 독재를 떠올리게 하고 이제 음, 그런 홍위병 정치를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그 비정치적이었던 관료 집단이나 뭐 사법부 집단이나 행정부 집단들도 사실은 앞에서는 쫄면서 숙이지만 예, 줄을 예, 서려고 하지만 그 내재된 공포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 이재명이 되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은 다 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치 시대에 뭐 막 쏴죽이고 막 이렇게 뭐 막 그 평광 보내고 막 이렇게 수용소 보내니까 하이 히틀러 뭐 하지만 속으로는 공포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이 중산층이 그래도 건재하고, 이렇게 뭐 경제 10대 대국인 나라에서 그게 말이나 될 법한 건지, 예전에 무슨 동유럽의 무슨 독재자들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사법부 내에서의 그런 경각심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는 예, 이해관계자들인, 그리고 이제 대중들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야? 어떤 미래지향적인 아젠다가 아니라 계속 음, 이렇게 어거지를 씌우면서 어, 이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지지율이 빠질 그 가능성이 있고 서서히. 그리고 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단일화 변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단일화, 어차피 저번 대선에도 보면은 안철수가 이렇게 확 치고 갔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 안철수가 됐을 때. 근데 음,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안으로 인식해가지고 연합군의 수장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전에 뭐 처칠이 굉장히 그 영국에서는 되게 몰렸었지만 무슨 막 전쟁광인이 구구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처칠이 막 미국이랑 뭐 소련까지 공동의 적들, 그 나치의 적들을 다 이렇게 연합시켜가지고 가니까 전쟁 영웅이 된 것처럼 예, 지금도 구도가 일단 단일화 해서 가지고 제 세력을 다 모아서 뭐 김문수 후보님이 됐든 한덕수 후보님이 됐든 이렇게 완전히 지금 연합군이 형성이 딱 돼 있고 대우가 갖춰져 있고 그 수장이 이제 딱 결정이 됐다 뭐가 됐든 간에 음, 그러면은 완전히 이제 친명대 반명으로 딱 에너지가 결집이 되면서 해볼 만한 게임이 되는 거죠. 근데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재명이 고립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정치 예, 구도상. 그래서 예, 이제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이 결집의 에너지는 있을 것이다. 친명 대 음, 반명의 구도의 결집의 에너지가 있는데 요 에너지를 음, 어떻게 잘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잘 예, 조직화해서 예, 예, 한 그릇에 담느냐. 이제 음, 그것이 문제인 거고,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 결국 이제 분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 한데 그렇죠. 모여서 예, 그 에너지를 딱 그냥 몰고 가느냐 그러면은 분명히 지금 정치 지형상 친명을 고립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돼 있다. 근데 이게 뭐 구슬이 서말이더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누가 꿰을 수 있을 것인가? 예, 음,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강한 결집력과 전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금 용장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용장은 누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앞으로 이제 시간은 별로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만은 어떤 예, 그 인풋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님이 어제 되셨잖아요, 후보가. 음, 네,
그래가지고, 김문수 후보님이 이제 되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 되시자마자 바로 하루도 안 돼갖고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지금 정치가 정말 뭐 하루 만에 확확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도 막 한동훈이 될까 봐 많이 걱정하셨는데,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이 됐으면 완전 끝장나는 거였죠. 막 뭐 국힘 다 빠개지고 뭐 볼 것도 없었는데 다 근데 그나마 이제 한동훈이 근데 문제는 이제 한동훈이 만만치 않게 이제 그 지분을 가져갔다는 게 참 문제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단일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예, 만약에 오히려 저는 이게 우리한테 기회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제가 많이 쓴소리를 했지만 초창기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거리 두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많은 보수 유튜버 분들이 아, 좀 기조를 빨리 바꿔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나경원 의원님도 나서시고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님이 빠르게 그 대중정치인으로서 감각을 발휘하셔가지고 빨리 지금 여론이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하셨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캠프도 완전히 이제 그 친윤 쪽의 분들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윤석열 대통령 뭐 출당에 대해서 딱 선을 그으시고 그리고 그런 배신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선을 긋는 기조로 가면서 지지율을 이렇게 버팅기면서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막판에 그 나경원 의원님이 가장 그 윤 어게인의 아젠다를 다 흡수하셨는데 그 나경원 음, 의원님이 또 딱 지지를 해주셨잖아요. 한동훈하고 대결 국면에서 그것도 바로 그 직전에 바로 직전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뭐 김무성관이 만약에 뭐 80%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처럼. 그러면은 단일화에 대한 아마 그런 소리나 이런 게 굉장히 없어졌을 거예요. 그냥 아 그냥 김문수로 가도 되겠네. 이런 식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한동훈이 굉장히 막 40% 넘게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뭐 당원 투표도 예, 뭐 30 몇 프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오히려 저는 그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저번 경선 대비 그 윤석열 대통령 체제에서 많은 당원들이 가입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다음에 음, 뭐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인 당원 숫자는 높아졌는데 당원 투표율은 그때보다 낮아진 거예요. 11%인가.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말인즉슨 한동훈이 되게 이렇게 30% 넘게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탄핵 기각돼서 윤석열 대통령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이탈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 저는 국힘 경선이 과거 경선에 비해서 흥행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그 점이거든요. 그때 음, 아스팔트에서 엄청난 아스팔트를 지배했던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열기를 그게 음, 완전 다 빠졌고 그분들이 너무 패배주의에 빠졌고 지금도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이들 떠나셨는데 페이스북에서도 떠나시고 뭐 유튜브도 구독 취소하고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겨우 돌아오게 된 거는 뭐였냐면은 이러다가 한동훈이 1등 하겠어. 이러다 한동훈한테 당 먹히겠어 하니까 뒤늦게 다 부랴부랴 들어온 거예요. 그 나경원 의원님이 딱 그때 그 평소답지 않게 딱 경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원분들이 절박한 상황을 인식해서 겨우 한동훈을 40%대 안 되게 묶어놓고 40% 정도로 묶어놓고 지금 된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분들에 대한 뭐 정통 보수 분들에 대한 그 지지가 확 더 빠져나가는 추세가 가속화됐으면 지금 한동훈이 더 될 수도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도 아 이거 단일화를 한덕수 세력이든 뭐 어느 저 다 끌어모아 모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예, 그래서 외연 확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님께서 후보님께서 윤 어게인을 외쳤던 2030들의 그 아젠다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공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공수처 폐지는 물론이고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예, 사람들의 우려가 크니까 사전투표 폐지하고 선진국처럼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 그거는 진짜 미국이나 그 유럽이나 대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그렇게 예, 하고 있으니까. 예. 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그 선거 개입이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물증을 못 잡았을 뿐이지. 음, 전 세계에서 그게 이미 호주에서도 발각이 됐고 캐나다에서도 발각이 됐잖아요. 그 중국 그렇죠. 사무소 운영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아젠다를 그 윤 어게인에서 그 외쳤던 아젠다들을 흡수하면서 그 세력들을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음, 그 열기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음,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은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문수 장관님은 상당히 좀 질박하신, 질그릇 같은 음, 그런 느낌이라면, 이 음, 한덕수 이분은 굉장히 그 백화점 본차이나 음, 같은 그런 느낌? 예. 뭐 약간 그 럭셔리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 다른 캐릭터고 다른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께서 40년 정치 내공이 있으시니까 이분은 또 예, 옛날에 중도 보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운동부터 해서 중도 보수 실용주의를 거쳐가지고 아스팔트 투사까지 하셨으니까 그 예, 많은 제 세력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담을 수 있는 어떤 주도 세력이 되면서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김문수 세력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공감대가 있으니까 김문수 음, 후보님이 앞장서셔가지고 모든 세력들을 다 담아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예, 아주 뭐 좋은 그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단일화 뭐 기구도 별도로 지금 만든다. 이거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주창을 해서 단일화 기구까지 만들고 지금 시한은 이 공보물 인쇄 들어가는 게 이제 5월 7일이라고 그래요. 그 5월 7일 날이 제일 좋은데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공식 등록일은 10일하고 11일 요게 이제 2차 지금 데드라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될 것으로 이제 보시는지 예. 그 좀 궁금해요. 저는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쥐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하, 기존 당 조직이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무소속 후보가 주도권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모든 그 뭐랄까요, 단일화 협상에 있어서 예, 외곽에 있던 후보가 지지율은 높았지만 음, 실질적인 협상이나 이런 것에 주도권을 잡고 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또 최근에는 그 오세훈하고 그 안철수 서울시장 그것도 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정치라는 거는 또 약간 하던 사람들이 뭐 그 뭐 홈런 쳐본 사람이 쳐보는 거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좀 한덕수 총리님도 기존의 뭐 반기문이라든지 뭐 고건이라든지 숱하게 이제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하시려고 했다가 좌절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권력 의지도 세고 자기의 아젠다도 명쾌하신 것 같고 어느 음, 정도의 그 조력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진영에 비해서 김문수 장관님이 또 후보님이 40년을 정치를 하셨잖아요. 상대가 뭐 음, 한동훈이었으면 모르겠지만 뭐 그런 탄탄한 어떤 당의 조직력이나 인프라를 뛰어넘은 주도권을 한덕수 총리가 가질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님의 성품 자체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전체 조직의 그런 룰이나 전체적인 음, 흐름을 따라가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 단일화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께서 이 단일화 국면에서 뭐 자기 사감을 막 앞세워가지고 뭐 단독 출마를 강행한다? 이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 개인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이미 뭐 다 연세도 있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단일화는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당의 후보가 어쨌든 정해지면 김문수 후보님한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게 돼요. 미디어적으로도. 그래서 예, 예, 아무래도 한독수 총리처럼 그냥 무소속으로 있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이런 뭐 이벤트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행보하는 과정에서 저는 김문수 장관님 쪽으로 조금 정치권 내부의 그 역학관계도 힘이 그쪽으로 좀 많이 실릴 것 같고 두 분 모두 단일화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예, 단일화에 대한 음, 압력은 높을 텐데 그럼 이런 상황에선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누가 더 이렇게 강건한 그런 정치적 결집력 있고 위기 관리 능력 있고 선거 경험이 많냐라고 봤을 때는 뭐 김문수 후보님은 너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시잖아요. 뭐 그렇죠. 예, 뭐 정치 경력이 어마무시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뵈면은 이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FM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되게 딱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아, 우리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 같이 이렇게 정치권을 오래 봐보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한독수 이제 그 총리님이 연륜도 좋으시고 경륜이 있으시고 하신 되게 뭐 인품도 좋으시지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신생아 같은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단판이 됐든 뭐 단일화가 됐든 그 주도권은 김문수 후보님 쪽으로 몰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선 과정에서 이탈해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들, 그리고 뭐 윤어게인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젊은 층들, 이제 그런 층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는 거죠. 단일화 국면에서는. 음. 아주 좀 지금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윤어게인 그 젊은 층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이제 실망해갖고 떨어져 나간 층. 왜냐하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서치뷰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삼지대가 이기는 걸로 돼 있잖아요. 47대 43으로. 근데 이제 뭐가 조금 아쉬우냐면 지금 이제 4%는 리더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거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게 나오겠죠, 앞으로. 그런데 그걸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는 90%를 받았거든요, 이재명이가. 예, 그런데 우리 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1%를 한덕수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90% 91%가 이거 뭐 같다고 치고 그러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진보층의 80%가 이재명을 지지해. 근데 보수층에서는요, 77%만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 우리가 지잖아요. 요 3% 지는 게 윤어게인.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옛날에 대선 때 막 지지해서 이번에 기각될 걸로 좀 확신을 했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실망 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게 한덕수 쪽으로 덜 가는 거. 예. 요런 좀 문제점. 일종의 저는 이제 요거를 끌어오는 것이 단일화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느냐, 못 올 수 있느냐,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연결되는 지점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그러니까 음, 단일화라는 이벤트 변수가 없었다면은 되게 원사이드하게 예전에 그 정동영 대 이명박 대 구도가 될 수 있었는데, 음. 단일화라는 변수가 생겨나서 이게 이회창 대 노무현의 구도가 될 수 있는 판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 그렇죠. 파기 한 손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그 단일화 이슈를 만든 게 사실 예상치 못했던 한덕수 총리의 카드였어요. 갑자기 그것도 막 갑자기 나온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이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덕수 총리님이 왜 나서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건데 사실 그 이벤트가 변수가 한덕수 그렇죠. 총리님이 왜 나오실까? 막 3년, 예, 뭐 1년 6일까지 나오고 저는 솔직히 그게 궁금했는데 참 재미있는 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윤 어게인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보수의 그게 뭐 어떤 후보가 됐든 국민의힘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거, 계엄과 탄핵은 옛날 국면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단락하고 이제 우리가 이재명하고 맞서는 새로운 전선에 싸워야 된다라는 게 그게 어떤 후보든 됐든 간에 그게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공감하는 바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음,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도 다 보면은 뭔가 한동훈을 띄워주는 것도 있지만 뭔가 그 윤 어게인의 그 아스팔트 열기를 굉장히 이렇게 차단하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전국 순회 음, 경선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토론만 하고. 예. 예.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막 결선이라는 이제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결국 또 계속 그 윤 어게인과 윤석열을 지우려 할수록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음, 말씀드렸지만 김문수 캠프도 윤 어게인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야.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나는 반대해서 이런 기조였다가 그거를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막 한동훈이 부상을 하고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님이 또 뭐 등판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음,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결선까지 해가지고 갔을 때 그러면 아젠다가 결국엔 또 아젠다는 결국엔 또 윤석열 대통령 소환하게 된 거였잖아요. 탄핵을 찬성하냐, 탄핵을 반대하냐. 또 음, 이러니까 뭐 기성 언론에서 뭐 탄핵의 강을 못 건넜네, 어쩌네. 그러니까 저는 탄핵의 강을 못 건넌 거는 한동훈이에요. 본인이 자꾸 계엄만 내세우면서 내가 계엄을 막았던 거를 자랑을 쳤잖아요. 그리고 아, 다른 사람 예. 너네들은 탄핵을 찬성했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계엄과 탄핵을 소환하지 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예. 허구적대서 거기서 빠진 거지. 예. 아,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저는 분석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는 굉장히 반윤이었던 한동훈이 반한 구도를 경선에서 만들게 되면서 반한과 친한 구도로 만들게 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뭐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됐는데 이번 단일화 국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막 되게 흥행이 잘 됐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막 7, 80%를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굳이 다른 변수가 있을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는 김문수를 뭉쳐서 그냥 가 이렇게 하면 됐는데 오히려 지금 막 엄청난 그
친한 그룹이 또 계속 이렇게 뭐 분탕을 치는 분열을 조정하고 있으니까 아, 다시 결국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윤 어게인 그 층들이 있어야지 이게 맞설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단일화 국면 대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는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지금 또 뭐 한동훈이라든지 그쪽 세력을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이 뭐 수도권, 그다음에 호남 출향민 뭐 이런 쪽이잖아요. 화이트 칼라. 근데 이제 그와 대비되게 정통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TK나 뭐 서울 강남 그리고 뭐 이제 약간 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은 은퇴자라든지 이제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좀 약간 노년층의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주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펙트럼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그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결국엔 또 한동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쪽, 뭐 이낙연이나 이런 쪽을 비정통 보수들을 또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김문성관님도 아 결국엔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셨던 정통 보수들의 마음을 얻어야 이 단일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이런 게 더 스펙트럼을 더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아, 포지션이 같으면 단일화 해봤자잖아요. 그냥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같은 떡만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한덕수에 대해서 단일 안 하겠다고 계속 그러고 뭐 한덕수가 반칙한다고 그러고 그랬던 거잖아요.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그런 그렇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한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한덕수를 밀었던 것도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맞아요. 한덕수 총리가 나서심으로써 한동훈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아, 재밌는 게 근데 이제 한동훈의 가치가 없어지고 한덕수랑 또 이제 단일화 국면에서 1대1이 되다 보면 김문수 장관님한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의 지지가 또 필요한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뭐 장동혁 같은 분이 뭐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장동혁 그분은 그 세이브 코리아 같은 데 나가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음, 박수영 의원님도 그런 분들이시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장의 열기를 빌려야 단일화 국면에서도 맞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정치가 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이 막 쪼개져 있고 이런 국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던졌던 그 아젠다, 뭐 간첩 문제라던가, 예, 그리고 뭐 중국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선거 관리 그런 문제,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정원 문제. 이제 이런 거를 음, 또 다 김문수 장관이 받으시니까 또 그 윤어게인을 외쳤던 그런 분들이 아 김문수가 그럼 확실하게 윤어게인의 아젠다를 구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다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는 음, 관심도 없었다가. 그래서 음, 저는 이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데 한동훈이 이번에 나왔다라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경선이 되게 재미없고 밋밋하고 진짜 누가 되더라도 이재명 대 저기처럼 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정동영 대 이명박처럼 됐을 거예요. 물론 음. 한동훈이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당을 먹었으면은 그거는 당이 깨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민의힘이 막 이렇게 조각조각 난 상황에서 이런 노선 투쟁으로 계속 붙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패배주의를 떠나서 우리가 싸우자 할 수 있는 그 전선들이 계속 쳐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음, 단일화 국면에서 외연을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반명 전선의 연합군적인 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마련됐지 않나. 네. 전 그래서 약간 희망을 좀 요새 가져보고 있습니다. 하루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이제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이건 볼 것도 없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이런 변수들이 두 가지가 터져가지고 예, 음, 생각지도 못했던 파기환송하고 어 요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기자판이 났으면은 그것도 조금 그런 게 그러면 끝나버린 게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기자판이 되면은 뭐 후보 교체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 니들이 한번 해봐 싸워서 한번 이겨봐 기회는 아직 있어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 아주 좋은 분석이고, 저도 우리 신 교수님 생각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대로 주도권을 김문수 이제 후보가 지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생각이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고 정당을 딱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덕수 이제 후보도 국민의힘 측에 일이 망했다. 룰 모든 걸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 문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지금 후보 측에서도 제대로 파는
보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지사 캠프를 별도로 방문했거든요. 그럼 이것이 앞으로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에 단판에 의해서 되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경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의도적인 김문수 캠프 왜냐면 뭐 국민의힘 후보로 됐으니까 또 가는 게 뭐 그 의전적으로 본다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의전적인 의미 말고서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함의를 갖는 걸로 국민들에게 붙여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도부가 간 거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지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대표님도 뭐, 워낙에 여기 보수, 정통 보수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보셨던 분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솔직히 이게 대권 후보라는 거 자리가 이게 중차대한 일이고, 이 안정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님은 정말 정치 오래 하셔가지고 네트워크도 되게 넓으시고 하신데, 한덕수 음, 총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간 신생아, 음, 정치 신생아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제가 만약에 그런 정치 베테랑이다 그러면은 좀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선거라는 게 그 하루하루 그 맨날 전쟁 터지는 건데,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각자의 행보를 하면서 각자 영역에서의 그 지지세를 확보한 다음에, 예, 음, 합치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이고, 그리고 두 분 다 어쨌든 뭐 그런 사심이 없으시니까 시스템으로 간다고 치면은 가장 시스템에서 시스템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람, 좀 이렇게 단단한 사람한테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순리대로. 그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막 그거를 무슨 막 경선을 해가지고 뭐 이벤트를 막 하고 뭐 이렇게 서로서로 우리는 한 팀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자 각자 행보를 하시고, 예, 그 상황에서 시한 전에 제일 좀 이렇게 지금은 되게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또 뭐 여론조사로 막 이렇게 서로 단일화라는 게 사실은 뭐 되게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막 그 룰 가지고 얼마나 서로 막, 그렇지. 예, 뭐 그냥 올라올 약간 낯선 게임이니까. 애들 유치하게 금 거놓고 싸우는 것처럼 싸우는 게 단일화인데, 단일화 협상도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단일화 협상을 봤을 때도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가 더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이 음, 단일화 협상 이런 쪽으로 가면은 계속 전쟁이거든요. 사실은 전쟁과 전략이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는 후보가 그냥 후보들끼리 일대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세력과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음, 저는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님이 결국에는 주도권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음, 뭐 이 정치 전반에 인더스트리 전반에 있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좀 쏠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합니다. 예. 그래, 오늘 바쁘신데 좋은 말씀 상당히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시청자님들도 우리 그냥 서울에 있는 정치평론가들이 평가하는 거하고 또 이 정치 현실을 또 많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이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우리 신 교수님이 평가하는 거는 좀 상당히 그 차이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조금 연구적인 그런 분석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 시청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주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심규진 교수님이 운영하는 심규진 교수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예.